예, 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Thinking ITube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문장은요, 당나라 때의 사회가이자 그 서론가인 손과정이라는 사람의 그 서보, 즉 서예의 족보라는 글에서 발췌했습니다. 부제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감정평가사라고 붙였는데요. 예, 문장을 통해서 그 뛰어난 감시관을 가진 자들의 능력을 알아보시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2부로 나누어서 1부에서는 그 뛰어난 청력을 가진 채용과 그의 재주를 중심으로 다루겠고요. 2부에서는 그 말 감정의 특출난 지식과 능력을 지닌 백락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 앞서 유순복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먼저 문장 읽고 시작하죠. 향사 기음제찬 용청 경기 묘향 일족 복력 범식 지기절군 즉 백개 부족칭 양락 미가상야. 예, 간단하게 해석해 보면요. 가령 아궁이에서 나는 기이한 소리를 보통의 청력자가 그 묘한 소리에 놀란다면, 그리고 마구간에 엎어져 있는 뛰어난 말을 보통의 감식자들이 그 뛰어남을 알아본다면, 즉 100개도 칭송할 수 없고 왕량이나 백락도 숭상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 먼저 이 문장에 등장하는 뛰어난 청력을 가진 채옹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좀 재미있게 생겨서 스크린샷 해보았습니다. 제가 관상 볼 줄은 모르지만 특징적인 것이 귀가 굉장히 발달됐죠. 청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콧대가 낮고 콧구멍이 보이죠. 이런 사람들은 재물에 욕심이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눈썹이 팔자죠. 수단이 좋고 재주가 좋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중국 후한의 문신이고요. 자는 100개입니다. 하남성 출신이고 문장이 아주 뛰어나고 글씨를 아주 잘 썼고요. 이 후한 서열전하라는 그 후한대의 그 구시에 대해서 나열한 책이 전해질 정도로 서론가입니다. 그리고 최중랑집 20권이 있는데 그 말년에 중랑직을 맡았기 때문에 최씨해서 최중랑집이라는 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그 정치적인 그 부침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면요. 후한서 최옹전에 그가 영제 때 그 의랑직을 지냈는데 당시는 그 외척이나 환관들의 그 횡포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옹이 환관들이 지나치게 정치에 간섭하는 것을 이제 비난하면서 그것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이제 북방 쪽으로 유배당했다고 합니다. 사면한 후에도 12년간 강호를 떠돌면서 망명생활을 하게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동탁을 만나서 그에게 발탁이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거절을 했는데 동탁이 워낙에 대우를 잘 해주고 이 채용의 재주를 이제 알아봐주고 해서 결국 이제 동탁의 밑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중랑장이라는 집까지 이제 오르게 되는데 결국 그 일로 해서 그 인심을 다 잃게 되고 결국은 동탁의 난에 연좌돼서 이제 옥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 아까 인물에 보셨다시피 그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탁이 죽자 그 동탁의 시체를 안고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옥사에서 이제 병사로 죽었는데요. 어쨌든 이 동탁을 만나서 받은 그 호사를 결국 너무 비싼 값을 치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주제죠. 이 채용은요.
소리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감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일화로 이제 세 가지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초미금입니다. 초자는 이제 불탈초, 꼬리 밑자죠. 검은고 금자예요. 채용이 한때 그 오회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이제 오동나무를 태워서 밥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채용이 그 나무 타는 소리를 듣고, 저거는 보통의 나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다 남은 나무를 얻어다가 이제 검은고를 만들었는데, 그 소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다는 거죠. 불탄 꼬리로 만든 검은고, 이 검은고 끝이 이제 이렇게 불이 탄 것을 보고서 이제 초미금이라고 한 거죠. 우리는 정말 시끄러운 소리와 조용한 소리,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소리와 듣기 싫은 소리를 잘 구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면은 그저 좋은 줄 알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그저 나쁜 줄 알고, 참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줄 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축복인 것 같아요. 남다른 감각을 지닌 이런 사람의 그 거의 뭐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 참 부럽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채용은요, 연주 소리를 들으면은요, 그 연주하는 사람의 심정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의 식견을 가진 사람들도 그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면, 오늘은 저 사람이 좀 컨디션이 좋은가 보다. 오늘은 좀 무겁네. 오늘은 좀 가볍네. 뭐 이런 식의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정도로는 이제 뭐 할 수 있지만, 그 연주자의 심정을 읽다. 이건 또 남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 채용이 이제 진류현이라는 곳에 살 때, 그 집 주인이 검은고를 이제 타고 있는 소리를 이제 문 밖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 채용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연주 속에 살기가 느껴지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려서 다시 그 집 앞에 이제 가니 그 주인이 황급히 쫓아나오면서 어떻게 다시 돌아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채용이 자기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니까, 아까 내가 검은고 연주 소리를 들었는데 소리가 좀 심상치 않았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와봤다 하니까,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참 신기하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까 제가 그 검은고 현을 탈 때 그 사마귀 한 마리가 그 매미를 노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귀가 이렇게 막 날아갈 것 같은 그 매미를 놓칠까봐 걱정이 돼서 그것을 보면서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사마귀가 매미를 죽이고 싶어 하는 그 감정, 살기가 그렇게 나타난 것인가 해서 참 신기하다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를 보면 사자가 사슴을 막 쫓아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때는 저 사슴이 잡힐까봐 막 마음을 졸이면서 보는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베고라 하는 저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저 사슴을 잡아야 되겠지, 뭐 이런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또 은근히 그 사자의 그 용맹함을 또 이렇게 흥분해서 보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미세한 심정을 이 소리를 통해서 들을 줄 알았다는 거죠. 이 채용이. 그래서 참 이런 뛰어난 감각을, 청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화가 있고요. 또 세 번째가 나무를 보고 피리의 제목감을 또 알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장절이라는 사람의 그 문사전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하루는 채용이 오나라 땅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회계에 이르러서 고천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정자 안에 그 석가래를 이제 올려다 보게 됐나 봅니다. 그 석가래를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그 중심에서 동쪽으로 16번째 마디에 있는 그 대나무를 보더니, 저 대나무라면 아주 좀 피리를 만들만 하다 고 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의 대나무를 빼서 피리를 만들었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독특한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의 재능은 또 그 딸에게도 전해지는데요. 그에게는 그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 딸이 그 하루는 채용이 이제 검은고를 연주하는데 두 번째 줄이 끊어졌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있던 그 6살 난 어린애가 두 번째 줄이 끊어졌네 라면서 중얼거리더랍니다. 그 채용이 뭐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그래도 혹시 해서 그 네 번째 줄을 일부러 끊어 보았대요. 그랬더니 이 애가 또 그거를 알아맞혔다는 거죠. 예, 우리 그 성악가 중에 그 조수미라는 성악가가 있죠. 예, 그분이 그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딱 들으면 그 멜로디의 음계를 정확하게 짚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타고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는 서예가이면서 또 서론가로서 자질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자팔법이라고 그것을 고안을 했고, 예, 이렇게 비백서도 창안을 했고, 전서와 예서에서도 아주 변화무쌍한 아주 그런 절묘함의 급치를 보였다고 하네요. 뭐 팔분서.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조금 길게 하려면 또 끝이 없어서 따로 만들까 하다가 간단하게 속에 올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영자팔법이라고 하면요, 이 길영자를 이제 통해서 이 속에 모든 그 서예를 쓰는 그 기술적인 것, 테크닉을 함축시켜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머리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8가지 방법이에요. 말하자면 이 측, 옆으로 쓰는 거, 늪, 가로 쓰는 거, 세로 쓰는 거, 노 이런 식으로 8가지. 특히 해설을 쓰기 전에 꼭 이 영자를 먼저 연습을 합니다. 저도 한 석 달은 썼던 것 같아요. 워낙 재주가 없다 보니. 그 다음에 이제 비백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창안을 했습니다. 채용이. 그래서 이거는 빗자루로 쓴 것 같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쓰려면 이제 먹을 아주 적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잔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씨는 나중에 문자 글씨로 이렇게. 그래서 요것은 그 장인들이 그 솔 있죠, 솔, 구두솔 같은 솔, 그것으로 벽을 칠하는 것을 보고 이제 착안해낸 글씨입니다. 다음으로요, 이제 전서, 예서에 아주 뛰어나게 잘 썼다고 하죠. 이 전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양이 둥글둥글하고요.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이렇게 5개 서체 중에 제일 먼저 생긴 글씨체가 이제 전서체예요. 종류로는 이제 대전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어렵다 해서 좀 간략하게 한 것이 이제 소전인데, 이렇게 필액이 좀 복잡해서요. 요것을 더 간략하게 한 글씨체가 이제 예서입니다. 예서.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쇄체, 교과서에 나오는 또박또박 쓰는 인쇄체가 해서고요. 행서는 이제 해서와 추서의 중간, 그리고 추서는 막 갈겨 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채용이 잘 썼다는 이제 전서와 예서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예서는요, 이게 노예 예자예요. 정막이라는 사람이 그 감옥의 옥리였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죄인들을 다루다 보니 이제 많이 바쁘고, 그래서 이 필액을, 전서의 필액을 확 줄이고, 간략히 하고, 글 꼴도 이제 둥글둥글한 것에서 이제 각지게, 반듯하게 해서 사용하기에 편하도록 만든 글씨입니다. 원앙의 그 서평에 보면은 이 채용 글씨가 아주 필세가 달통하고 거의 신기에 가깝게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서와 전서는 뭐 천하제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채용이 글씨를 잘 썼겠지만 이 중국 사람들의 이 뻥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종류가 다릅니다. 어쨌든 서체가 이제 변화무쌍하고 아주 그렇다고 하죠. 그리고 이 팔분서는요, 전서를 예서로 바꾸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글씨예요. 그래서 전서와 예서를 절충한 거죠. 뭐 하는 말로 뭐 전서를 80%, 예서를 20% 해서 팔분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해군들 모자 그 팔각형 있죠? 그 각, 팔각 각. 그것을 해서 8분이라고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둥글둥글한 것은 전서 같은 느낌이 있고요. 각이 진 것은 예서와 같이 이렇게 뾰족한 그런 모양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전서와 예서의 중간 형태가 되겠습니다. 당나라 장혜관이라는 서론가가 쓴 서단 열전에 보면요, 이 채옹이 그 글씨를 익히기 위해서 이제 숭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서법을 익혔다고 해요. 근데 우연히 그 석실에서 말하자면 그 동굴이죠. 거기서 비단에 쌓인 그 서신 한 뭉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글씨가 이제 팔각이 뾰족하고, 그리고 대전과 그 소전을 절충한 그런 글씨와 그 이론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3년 동안 열심히 읽고 연습해서 신묘한 경지에 이르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붓글씨 배우기 시작했을 때 왕이지의 그 7째 아들인 그 왕헌지가 꿈속에서 어떤 노인에게서 비첩을 받고 이후 크게 그 글씨의 발전을 보았다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꿈이라도 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 채옹은 그림에도 아주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근데 작품이 다 소실돼서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채옹이 아까 그 동탁에게 발탁이 돼서 이제 벼슬살이를 하면서 굉장히 그 많은 인심을 잃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그 남송대에는 이런 그 조정녀 채이랑이라는 희곡까지 돌았습니다. 이 조씨 집이고요. 채씨는 이제 채옹이에요. 그래서 조씨 집의 올바른 딸, 채씨 집의 두 번째 아들, 이런 식으로 제목인데요. 내용이 이 채이랑이 과거 급제를 하고서는 중랑벼슬까지 올라왔는데 집에 있는 그 부모님과 아내를 버리고 우승상의 사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그 시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이제 가뭄으로 시부모님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혼자 살 길이 막막해서 비파를 연주하면서 이제 걸식하다시피 하면서 서울에 있는 채옹을 찾아갑니다. 막장 드라마라 그러죠. 이 채옹이 이 조랑은 뭐냐면 조정녀예요. 조씨 집의 5번째 딸이라는 말입니다. 조랑을 말발굽으로 밟아 죽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하늘이 벼락을 쳐서 채옹을 죽이는 이런 희곡까지 돌 정도로 이 채옹이 민심을 잃게 되죠. 그런데 이 많은 문인들이 이 조정녀 채이랑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새롭게 또 희곡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원나라 때의 그 고명이라는 희곡 작가가 쓴 비팍이에요. 비파를 연주하면서 채옹을 찾아갔기 때문에 비팍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채옹이 억지로,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우승상의 딸과 결혼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 조랑이 찾아오니까 그녀를 본처로 삼고 우승상의 딸을 척으로 맞이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로는 채오랑과 두 여자, 3명이 채옹의 부모의 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어느 것이 더 사실에 가깝냐, 뭐 이런 것을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희곡이라는 장르가 민중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생동적인 그런 이야기, 그런 것을 이제 무시하고 점차로 이제 그 지배계급의 그 이념적인 도구로 변질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준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채옹에 관해서는 이렇게 왈가왈부한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채옹의 감시관과 그의 일생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 감정을 잘했다는 백낙의 일화를 문장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